자, 왜냐면 요즘 그 미투 운동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뭐 대한민국의 뉴스거리가 풍성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독가스, VX 가스로 지금 뭐 테러니 많이 스파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있죠. 개헌 이야기도 있죠. 통상무역 압박 이야기도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오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막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 스노볼 이펙트라 그래야 됩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그래서 이제 왜곡된 사실이 소위 커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팩트체크 시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인터넷 댓글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이어서 경찰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기자님. 일단 2009년에 국정원이 네. 댓글을 시작했고요. 2010년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경찰청 내에 보안국이 네. 있습니다. 네. 1987 영화를 보시면 그 대공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안국인데요. 그렇죠. 그 보안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 온라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네.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설립하고요. 예. 2011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가 여론전, 심리전을 펼치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보안 사이버 수사대에서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청하거나 개인 일탈이 아니라 네. 지시에 의해서 달았다라는 네. 진술이 확보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술이 확보됐냐면요. 예.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문건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예. 2012년도 당시에 유관기관과 공조한다라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예. 근데 그 안에 경찰이 들어있어요. 예. 경찰이 들어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블랙펜, 레드펜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것은 예. 말하자면 온라인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경찰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서 네. 조금 복잡한데요. 경찰 내에 TF가 구성이 됐고요. 조사를 시작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튀어나온 겁니다.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댓글을 달았다. 김준일 팩트체크. 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댓글 선거 개입한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경찰도 지금 연루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하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경찰청 보안국이 지금 그거를 했다라는 건데 네. 그 산하의 이제 보안 사이버 수사대. 네. 지금 이게 권력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 재편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에 지금 저번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그거를 그러니까 간첩 수사 부분은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보안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경찰 그 조직이 커진다라는 건데 이 내부에서 지금 부정 댓글이 나오고 이런 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계속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던 그 기관들은 대부분 그 국내나 대북 전담하는 이런 기관들이었어요. 국정원도 그랬죠. 네. 사이버 수사 다 그랬는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경찰에 모아져서 커진다라는 건데 경찰이 그러면 자정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판가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개입을 했고 윗선에서 지시로 했는데 그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있었으니까 조현호 청장일 수도 있고 당시에 누구일 수도 있겠는 지시를 받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경찰이 이런 것들의 의지가 향후 이 대북 이런 것들 수사 기구를 가져와서 확대 개편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간혹 가다가 댓글 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아이디를 따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이름 쓸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왜 제가 쓴 댓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댓글 수를 만들고 아이디, 닉네임, 주소 확인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론 형성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국가기관 하나가 그 여론 형성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네. 정치적으로 예.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의도한다든지 예. 그런 판단이 들기 시작할 때가 예.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 편향적인 댓글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게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예. 시기는 2011년부터 12년까지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국장에는 김용판 보안국장이 있어서 예.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연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까지 번져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아무리 보안사령부에서 사이버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정보원의 국가정보원의 어떤 역할도 있다라고 하지만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들통이 나고 세상이 한번 큰 소란에 휘말릴 걸 뻔한 건데 이거를 명령을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예.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예. 이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했다기보다는 예. 말 그대로 그냥 업무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건들 이제 사이버사나 아니면 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보면 예.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는 수치화돼 있어서요. 예.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매우 강조돼 있어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몇 가지 가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예.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쪽의 여론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쪽에서 나름대로 디펜스, 방어 차원에서 했을 수 있던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명분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빨갱이들의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의 어떤 이런 여론 공작이나 이런 것을 막고 네.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위해서 한다라는 건데 네. 굉장히 뭐라고 하면 슬픈 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예. 거기에서 거부한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끝까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단죄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또 덮으면은 또 나중에 누군가가 불법을 시켰을 때 이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 때문에 또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을 주시니까 좀 문제를 거시적으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댓글 문화 말입니다. 네. 왜냐 그러면 지금 댓글을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욕설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인권을 해치는 수준의 비하 발언도 장문으로 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필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댓글 문화를 진영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서로 격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러세요. 왜 보수적 이야기만 하느냐. 진보 쪽에서 댓글을 공작적으로 한 부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하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본분을 잊은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전을 폈다는 거예요. 군은 개인이 아니고. 그렇죠. 군은 온라인상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역할을 잇고, 경찰은 심지어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잇고 그 지팡이로 키보드로 국민을 향해서 여론전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우리 세금이 쓰였다는 걸 좀 한번 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보안국,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국군 보안사령부 관련된 내용들 댓글 부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최대 포털 뉴스 댓글이 편향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일단 그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어서 이제 그 정책상 이제 청와대 정책상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네이버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그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자동 프로그램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거나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댓글을 조작한 누군가 개입해서 조작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거가 이제 논란이 되자 1월 19일 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국민청원은 네이버를 지목을 하긴 했지만은 네이버가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이버의 댓글 정책 때문에 그런 외부 세력이 매크로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을 조작할 수 있게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이제 비난이 쏠리자 네이버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찰이 수사해달라라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 국감 때 이제 그 이혜진 전 의장 그러니까 네이버 전 의장 그 창업주죠. 그 사람이 그분이 나와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그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이 편향적이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그 송희경 의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이버의 댓글 정책이 이제 호감도순이 이제 우선이었어요. 호감도순이 뭐냐면은 당시에 뭐 좋아요를 누르는데 네이버가 예전에 하고 바꾼 거예요, 한번. 왜 바꿨냐면은 단순히 좋아요만 누르면은 그 사람들이 좀 폐륜적인, 이를테면 올바르지 않은 것도 많은 사람이 좋아요 누르면은 상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좋아요와 그러니까 뭐 싫어요인지 정확하게 명칭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호감과 비호감의 비율에 따라서 이거를 올리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상단에 올리는. 전체 댓글에 추천 글 중에서 좋아요 납발 중에서 좋아요 비중이 높은 걸 올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비율은 또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베스트, 그러니까 제일 많이 좋아요를 받았다고 해서 올리지 않겠다.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게 좋아요 그 호감 댓글을 10,000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비호감을 한 30,000번 받았어요. 그러면은 네이버의 원래 정책을 30,000번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맨 위가, 왜냐하면 댓글도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맨 위에 있는 거 제일 보니까 밑에 내렸는데 자유한국당 그 송희경 의원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가 조작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이버에 하니까 이혜진 의장이 그런 거 같네요. 알았습니다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좋아요 호감과 비호감의 비율을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호감 많은 거를 맨 위로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된 게 그때부터 조작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람 무조건 클릭만 많이 받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매크로 돌려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 네이버가 바꾼 것이 그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요 히스토리입니다. 보통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컴퓨터다. 매크로를 조작하면 여러 번 올릴 수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요. 흔히 이 조작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먹은 어떤 집단이 존재하면 아이디를 여러 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그 프로그램이 도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고 돌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이 발견된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우리 국내 검색 시장에서 한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은 검색 시장만 놓고 보면은 한 70, 8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당하네요. 구글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막강한 어떤 시장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 나름대로의 댓글 정책이 좀 투명해야 되고 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댓글과 관련돼서 그리고 기사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색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흔히 이 포털을 들어가자마자 댓글이 많은 뉴스라든가 자기가 본인이 선호하는 뉴스를 속가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의로 네이버에서 그것을 배치했을 때 그냥 그것을 그 순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로직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네이버에서 그런 그 배치와 관련돼서 의도를 담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뭐 어떤 댓글을 다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기사가 뜨고 그 다음에 댓글이 쫙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달리는 내 댓글이 이렇게 붙는 속도, 이게 어떤 하나의 추세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빨리 달리고 있다. 이거는 좀 늦다가 갑자기 관심을 안 받고 있는데 갑자기 확 달렸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포털이고 예. 이용자가 1,30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 뉴스를 네. 보는 사람이.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급속도로 늘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IP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의 선에다 고유의 주소가 있잖아요. 예. 하나의 IP에서 11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른 흔적이 이제 발견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네이버가 정책상으로 2개인가 3개까지는 이제 계정을 만드는 거 허용하는데 예. 거기까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순식간에, 근데 일일이 사람이 그거를 로그아웃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순식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매크로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두 분 하시는 걸 제가 듣다가 얼마 전에 그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았을 때 고마워요. 그 다음에 또 생신이었나요? 그때 이 댓글이 좀 달렸던가요? 갑자기 댓글이 확 달려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야당 쪽에서는 이거 여론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론 조작, 이거는 뭐냐면요. 일종의 이벤트고 캠페인이고 네. 그리고 일종의 댓글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사주를 받거나 뭐 국가 공무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거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여론 조작이다, 댓글 조작이다 하는데 좀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가 좀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고요. 일종의 놀이 문화고 그런 것들은 예전에 뭐 다른 하위 문화라고 해야 되나? DC 인사이드나 이런 데서 계속 나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댓글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놀이 문화라는 표현을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 하셨는데 댓글 다는 게 놀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용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마워요 문재인 이벤트는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말해서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받고 달았다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이득을 누리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그것을 주도했다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정원 댓글 공작하고 비교한다? 많이 무리가 보이는데요. 그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 달빛 기사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문재인 지지그룹을 말하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알려지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야당에서 총괄해서 부르는 그냥 이름을 붙여준 그룹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뭐 NGO 같은 그런 형태의 그룹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달빛 기사단 말고도 문편도 있고 여러 문재인 대통령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홍준표 대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옛날에 호박 클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 전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냐면요. 국정원이나 말하자면 이제 공작하고 지지그룹하고의 댓글을 좀 구분해야겠다. 아까 청취자 한 분께서도 좀 현명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파 말고 그 좌파, 그러니까 진보 쪽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다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당연히 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그룹이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그건 또한 여론 형성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여론 형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정말 댓글로
댓글을 통해서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이후로 그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댓글 관련해서 워낙 그 관심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논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예. 그동안 나왔던 연구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일단 기사 논조와 댓글이 반대가 됐을 때 네. 사람들이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그 실험 연구인데요. 예. 해보면은 댓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사 내용보다. 그래요? 기사를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안 읽고요. 쭉 대충 제목 보고 쭉 내리고 가서 댓글 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댓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연구가 있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여러 명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수가 댓글을 다는 건 많지만 그 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그 소수의 다수 그룹이 이렇게 네이버에서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 댓글로 인해서 상호 이렇게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론장, 하버마스가 얘기한 공론장 형성을 해서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졌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 의견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이 좀, 그러니까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우세한 의견이 있으면은 그 소수자는 좀 침묵하는 경향도 있고 나타나서 그래서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래서 균형 있게 댓글로는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경향성도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댓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댓글이 저질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질 댓글에 영향을 받는 걸로 또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댓글이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해요. 여론 어떤 형성이나 이런 거에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뭐 이를테면은 뭐 지지율의 몇 %를 뭐 깎아 먹는다든지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은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험핑턴 포스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진보된 자유주의적 언론 행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말하자면 댓글처럼 집합지성이 드러나는 한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의견들이 모여서 하나의 팩트를 형성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팩트를 형성해가는 것들이 기사화되고 그 기사의 진실성을 또 스스로가 검증을 하고 하는 좀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험핑턴 포스트도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죠. 그렇죠. 험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있고요. 코리아가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기자들은 댓글을 정말 열심히 보느냐. 보세요. 청취자들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보시죠? 기자들 중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좀 적은 편인데 그거하고 별개로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이 댓글을 열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조되는 저널리즘 형태가 열린 저널리즘이고 소통 저널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댓글과 관련돼서 그것이 어떤 의견이건 간에 가급적 반응하고 가급적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흐름으로 언론사들이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널리즘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저널리즘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널리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분파가 수십 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뭐 조금만 뭐 하면 저널리즘 전공했다 이래버리니까 무슨 저널리즘을 전공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널리즘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 이거를 저널리즘의 한 단면으로 또 하나의 그 지류, 아류라고 본다 그러면 이 포털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네이버도 한때는 청탁 부분을 인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사 재배치 관련해서. 편향적인 기사를 위에 두느냐 밑에 상품도 선반 위에 두느냐 밑에 두느냐에 따라서 팔리고 안 팔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털 부분. 일단 그 네이버를 위시한 다음이나 이런 포털들은 본인들이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법상 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이나 이제 이용자들은 네이버를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이를테면은 얼마 전 작년에 영국의 로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개별 기사의 브랜드를 인지한 비율이 한국이 조사 대상 중에서 제일 낮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조선일보 기사냐 한겨레 기사냐를 아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봤다, 페이스북에서 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언론단체나 언론계 학계에서는 네이버가 전통적인 형태의 언론은 아니지만은 이미 그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 져라. 돈만 벌라고 하지 말고 하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하영 기자. 예. 어떠세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사실. 네, 어려운 지점이 여러 가지에서 발견이 되는데 실제로 네이버가 그 기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 언론이 실제로 네이버 그러니까 대형 포털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도 좀 있거든요. 달리 보면 단합해서 빠지는 거지만 또 달리 보면 언론 스스로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기사를 전송하고 기사를 선별해서 쓰고 해야 하는데 포털의 구미에 맞게 예를 들면 어뷰징이라고 하죠. 같은 단어 그러니까 화제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쓴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조회수 중심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 포털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언론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비교를 미국과 영국과 일본과 이렇게 선진화된 저널리즘을 가지고 있는 또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물론 그에 못지는 않습니다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창조해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나라들보다 앞서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끝으로 간단하게 무엇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포털이나 인터넷 댓글의 문화상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준일 백적? 유독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유독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한국 이런 정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의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네이버의 댓글 정책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이버가 너무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했다고 즉각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이 있고 그거를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네이버가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 기자 30초. 국회 감시가 필요한 대목도 이 대목입니다. 아까 이해진 의장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당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감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견제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따지고 찾아가자고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명령을 내렸다.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업무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건들 이제 사이버사나 아니면 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보면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는 수치화되어 있어서요.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매우 강조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몇 가지 가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쪽의 여론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쪽에서 나름대로 디펜스, 방어 차원에서 했을 수 있던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명분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빨갱이들의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의 어떤 이런 여론 공작이나 이런 것을 막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를 위해서 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뭐라고 하면 슬픈 일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거부한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던 것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끝까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단죄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될 자, 왜냐하면 요즘 미투 운동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대한민국의 뉴스거리가 풍성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독가스, VX 가스로 지금 뭐 테러니 많이 스파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있죠. 개헌 이야기도 있죠. 통상무역 압박 이야기도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오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막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 스노볼 이펙트라 그래야 됩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그래서 이제 왜곡된 사실이 소위 커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팩트체크 시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인터넷 댓글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이어서 경찰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영 기자님. 일단 2009년에 국정원이 댓글을 시작했고요. 2010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경찰청 내에 보안국이 있습니다. 1987 영화를 보시면 그 대공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안국인데요. 그렇죠. 그 보안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 온라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0년에 보안 사이버 수사대를 설립하고요. 2011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제가 쓴 댓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댓글 수를 만들고 아이디, 닉네임, 주소 확인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원래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론 형성의 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기관 하나가 그 여론 형성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의도한다든지 그런 판단이 들기 시작할 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 편향적인 댓글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시기는 2011년부터 12년까지라고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국장에는 김용판 보안국장이 있어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의 연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까지 번져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보안사령부에서 사이버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정보원의 국가정보원의 어떤 역할도 있다라고 하지만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들통이 나고 세상이 한번 큰 소란에 휘말릴 걸 뻔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전, 심리전을 펼치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자청하거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달았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술이 확보됐냐면요.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문건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2012년도 당시에 유관기관과 공조한다라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근데 그 안에 경찰이 들어있어요. 경찰이 들어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블랙펜, 레드펜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것은 말하자면 온라인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경찰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서 조금 복잡한데요. 경찰 내에 TF가 구성이 됐고요. 조사를 시작하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튀어나온 겁니다.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댓글을 달았다. 김준일 팩트체크.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댓글 선거 개입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경찰도 지금 연루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하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경찰청 보안국이 지금 그거를 했다라는 건데 그 산하의 이제 보안 사이버 수사대. 지금 이게 권력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 재편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국정원에 지금 저번에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그거를 그러니까 간첩 수사 부분은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보안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경찰 그 조직이 커진다라는 건데 이 내부에서 지금 부정 댓글이 나오고 이런 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계속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을 했던 그 기관들은 대부분 그 국내나 대북 전담하는 이런 기관들이었어요. 국정원도 그랬죠. 네. 사이버 수사 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에 모아져서 커진다라는 건데 경찰이 그러면 자정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지금 어떤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판가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개입을 했고 윗선에서 지시로 했는데 그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명의 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있었으니까 조현호 청장일 수도 있고 당시에 누구일 수도 있겠는 지시를 받았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경찰이 이런 것들의 의지가 향후 이 대북 이런 것들 수사 기구를 가져와서 확대 개편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간혹 가다가 댓글 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아이디를 따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이름 쓸 경우도 있겠지만 누가 왜